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 얘기 할 겁니다. 장동혁 대표를 연임시켜서 총선 때의 공천권을 행사하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이것들이 비로소 쫀다. 그리고 줄 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라는 장동혁 대표의 슬로건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총선 공천권이 필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 답답해도 배지를 못 떼요. 지방선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기조를 확립해 나가고 대여 투쟁하는 게 아니라 제가 대당 투쟁이라는 신조어를 밀고 있거든요. 대당 대표 투쟁. 예. 저 의총에서 장동혁 대표 물고 뜯고 하는 저 집요함으로 이재명 공격했으면 저 사람들 다 스타 국회의원 돼 있어요. 저런 인간들을 싹 쓸어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모든 모진 시련을 겪은 장동혁이 총선 공천을 하는 대표가 되어야 해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 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장동혁한테 이래라 저래라. 오늘 지금 비공개 의총에서도요. 제가 의총 참석한 몇몇 의원님들 전화 통화를 받고 하는 말인데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수모와 공격을 장동혁 대표가 묵묵하게 받아내고 있대요. 네, 네. 그거 생각하면 참 목도 메이고 안쓰럽고 불쌍할 정도인데요. 이런 장동혁 대표를 우리까지 흔들면서 장동혁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이건 안 하냐 이러지 말고 일단 총선 공천하는 대표로 연임시켜야 된다. 장동혁 총선 공천, 장동혁 대표 연임 이 키워드 하나만으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할 그렇게 여유 있고 만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한 가지만 첨언하자면요. 사실 이 국회의원들 별거 아니거든요. 지금 또 무슨 꼭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오세훈이다 한동훈이다 이런 자들 말이죠. 이재명이한테 찍소리나 할 수 있습니까? 네. 이재명이한테는 아예 무슨 말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것들이. 이런 자들이 그냥 장동혁 대표한테는 입만 열면 장동혁을 흔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찌질하다. 정말 못난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못나기 짝이 없는 이 자들이 네. 한 20, 30명 모이면 대통령을 탄핵한다니까. 아주 그냥 정말 못나기 짝이 없는 이자가 한동훈이 이자가 그 공천권을 쥐는 순간 완전 그 당시에 보면 한동훈 독재를 하잖아요. 네. 당내에서. 그리고 사사건건 대통령 부부와 맞짱 서고 그걸 갖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정말 그 못난 자들처럼 보이지만 이것들이 갑자기 돌아서서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20, 30명만 모여서 칼을 휘둘러도 대통령이 죽는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장해찬 부원장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장동혁 대표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것만이 이 자들이 스스로 고개 숙이고 쫄아서 줄 서게 만드는 곳이다.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네, 저희가 의총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는 방송 마지막 즈음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뽑았지만 지금 장동혁 대표에게는 아직은 총선 공천권이라는 가장 중요한 힘이 없습니다. 이 힘을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다시 만들어줄 때 비로소 장동혁 대표가 원하는 당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지금은 그까지 가기 위한 정말 인내와 시련의 길이다. 우리도 그 가시밭길을 같이 걸어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국민의힘 선거 상황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김태흠 지사는요. 네. 공천 접수 안 한 게 나 오세훈이랑 같은 뜻 아니다. 내가 충남지사로서 대전 충남이 통합할지도 모르니까 그걸 기다린 거고 끝내 그게 안 되면 다음번 추가 공모 때 난 신청한다 라고 입장을 냈어요. 이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김태흠 지사가 충남에서 그래도 지지율이 잘 나오거든요. 네. 나 오세훈이랑 같이 묶지 마라 라고 시급하게 우리 당원들에게 이 SOS 메시지를 던진 걸로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김태흠 지사의 태도가 저는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종북 주사파들이
어떻게든 그 행정통합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광주 전남 통합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네, 끝났죠. 사실. 그런데 네. 여기에 엄청난 특혜를 주면서 이 통합을 해들어 가고 있는데 들러리 세운 것이 대전 충남이고 대구 경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전 충남은 이런 식의 들러리 쓰는 행정통합, 졸속통합은 안 돼. 하고 사실은 김태흠 지사나 이장우 시장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 법이 최종적으로 폐기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 충남도의사로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갖고 지금 후보 등록을 안 한 것이니까 저는 뭐 그 태도는 오히려 정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제 대구 경북 경우에는요. 대구 경북도 대전 충남과 비슷하게 이거 들러리 세우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뭐 대전 충남과 비슷하게 지금 잘 안 되는 걸로 지금 나왔어요. 네. 문제는 대전 충남은 김태흠 지사나 이장우 시장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했고요. 네. 대전 이거 행정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법안이 네. 광주 전남 법안과 네. TK와 대전 충남 법안을 비교해 보면 너무 다르죠.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졸속적인 들러리 통합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들러리 쓰는 거라도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대응에 있어서도 이번에 대전 충남이 훨씬 더 올바르게 잘 대응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 지금 김태흠 지사가 공천 신청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문제가 매듭 지어지는 순간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충남도의사 공천 신청을 할 거라고 좀 봅니다. 네. 그래서 차제에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들도 물론 대구 경북에 출마자들은 다 공천 신청을 했지만 네. 국회의원들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아직 입장 정리를 잘 못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 문제는 좀 빨리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문제 관련해서요. 그 대구 경북 지역에 굉장히 유망한 정치인이나 정치 원로들에게 물어보니까 네. 이거 결국 민주당이 안 해줄 것 같다. 안 해주죠. 왜냐하면 하게 되면 그 통합 지자체에 20조를 줘야 돼요. 네. 근데 광주 전남에는 20조를 준대요. 자기들 네. 지지 기반이니까. 네. 근데 막상 대구 경북에도 20조 주고 대전 충남에도 20조 주려면 국가 재정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예. 대구 경북 20조 준다고 민주당 찍겠어?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 이간책으로만 쓰고 어떤 핑계 대고 안 해주려는 게 민주당과 이재명 본심 아니냐. 네. 이런 분석을 내놓던데 그것도 굉장히 날카로운 통찰인 것 같더라고요. 네. 거기에다 더해서 이번에 대구 경북 통합을 제일 먼저 들고 나오고 좀 분위기를 띄운 게 네. 예전에 지금 시장 그만뒀지만 홍준표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출마자들 중에는 주호영이가 그걸 제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얄팍한 이 정략적 선거공학적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통합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오래 정치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유리하지 않겠어요. 인지도를 믿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최다선이라고 하는 또 지금 국회부의장 하고 있는 주호영이가 지가 제일 유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대구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경북에 가서 표 달라 그러기 쉽지 않고 경북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대구에 와서 표 달라 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대구 경북이 뭐 한 식구라고는 하지만 네. 그래서 여기에 그 주호영이 같은 자의 얄팍한 정략적 계산까지 끼어들어 가지고 이게 많이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 통합은 안 한다. 우리가 정권 잡은 다음에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빨리 끝을 내야 돼요. 이걸 선언을 안 해놓으면 계속해서 저 종북주 좌파들이 이거 가지고서 흔들어댈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도 저는 이번 대구 경북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매우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양한 전략적 뭐 의견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놓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걸 국민의힘과 보수 이간책으로 쓰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된다라는 게 정론인 것 같고요. 부산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네. 박형준 시장이 3선 도전 7사표를 던졌는데 네. 오늘 제가 그 페이스북 메시지를 봤거든요. 네.
장동혁 대표를 흔들지도 않고 이제는 좀 당이 통합해서 네. 똘똘 뭉치자라는 이야기가 주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오세훈의 길과 박형준의 길이 미묘하게 갈라져서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갈라졌어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사님? 예, 박형준이하고 오세훈이는 사실 바늘과 실 같은 관계였어요. 그동안 정치판에. 원래는 그렇죠. 네.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도 뭐 학연으로도 얽혀 있고 그래가지고요. 또 고대 라인들인가요? 고대 라인이고 고등학교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아마 박형준이 1년 선배인가 그럴 텐데요.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가까웠어요. 또 정치판에 들어와서도 뭐 수요 모임이라고 하는 이 초선 모임에서 또 같이 활동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이가 국회의원 하다가 그만두고서 다시 당의 요청에 따라서 서울시장 나가서 첫 번째 서울시장 되는데, 네. 그때 국회의원 그만두고 나가 있는 오세훈이를 다시 서울시장으로 영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당시 박형준이, 원희룡이 이런 소장파였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따지면은 벌써 한 정치판에서만 하더라도 20년 이상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난번에 오세훈이가 서울시장 되고 박형준이가 부산시장 될 때 재보궐선거로 같이 됐잖아요. 그렇죠. 동기죠. 어떻게 보면 재보궐 동기. 네. 그렇게 그때 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판에 들어오기 전이지만 그 윤석열 바람을 등에 업고서 두 사람이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한 직후 그래서 탄핵당해서 헌재 재판받을 그 무렵에는 오세훈이하고 박형준이가 같이 반윤석열 성격을 뗐어요. 그 당시에는 오세훈하고 박형준이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당 소속 그 단체장들 네. 12명이 전부가 다 그랬어요. 네. 그 이철우 지사 빼놓고. 네, 네. 이철우 지사 유일하게 이철우 지사 빼놓고 다 이 계엄 잘못됐다. 이거 그리고 탄핵은 불가피하다. 뭐 이런 기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오세훈이는 끝까지 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륜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오세훈이 그 한동훈이하고 거의 같은 기조로 네. 하면서 끊임없이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고 압박하고 흔들어대고 있는 이 반란군의 수계처럼 지금 네.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선가 저는 한 1년 전쯤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때부터 오세훈과 박형준의 행보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1년 정도 사이에 박형준의 입에서 이를테면 전륜 요구라든지 또는 장동혁 대표가 들어선 이후에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건 제가 취재한 내용인데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 뜬금없이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네. 당내 호응이 너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 시장 측에서 부산의 박형준 시장에게 SOS를 쳤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좀 같이 해달라. 왜냐하면 지자체장 2명이 같이 나서면 파급이 크니까.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박형준 시장 측에서 우리는 대표 사퇴 메시지 낼 생각 없다라고 선을 딱 그은 걸로 저는 네. 취재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길이 처음에는 비슷하게 가다가 네. 갈라졌는데 우리 이제 이 갈라짐이 미묘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자유파 국민들 당원들이 그 차이를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요게 일단 조금 갈라지지만 점점 가비는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오세훈과 박형준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뭐 전륜이니 뭐니 하는 단체장들이 오세훈이 말고도 덜어 있어요. 네. 예, 표현만 안 할 뿐이지.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박형준은 그 주장을 완전히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로지 이 경쟁력 하나만 보고 지금 뭐 박형준은 뭐 오세훈과 가까워서 안 돼. 한동훈과 가까워서 안 돼. 전륜을 주장하니까 안 돼. 이런 프레임으로 박형준을 규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장 경선은 네. 1대1 구도로 압축됐잖아요. 예, 주진우랑 네. 둘이서. 해운대 주진우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생각보다 여론조사에서 이 국민의힘 지지층 지지율은 잘 나오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인정할 건 늘 인정합니다.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때리고 법사위나 이런 데서 대여 투쟁은 잘했어요. 네. 반만 축내는 다른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국회의원들보다는. 근데 이런 우려가 남아 있다는 거죠. 만약 주진우 의원이
파란을 일으켜서 박형준 시장을 꺾고 네. 부산시장 후보가 되거나 부산시장이 되었다고 치면 다시 친한계가 되지 않겠냐. 다시 한동훈과 손잡지 않겠냐 하는 우려가 제가 제기하는 우려가 아니라 당내에 저와 소통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야 그거 그렇게 될걸? 저랑 밥 먹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럼 본인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당원들을 안심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경선을 그렇죠. 제대로 치르려면. 뭐 저는 주진우라는 사람을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네. 뭐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장해찬 부원장은 주진우라는 사람 잘 아시잖아요. 잘 알죠. 네. 어떤 면에서는 한동훈이보다도 더 윤석열 대통령이 믿었던 사람. 네. 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먼저 한동훈이 쪽으로 달려갔던 사람, 정치도 하기 전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할 때 가장 먼저 한동훈이 쪽으로 고개 숙이고 들어갔던 사람. 그래서 실제로는 월급은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비서관 하면서 월급은 대통령한테 받았지만 일은 한동훈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정치판에 그동안 파다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해찬 부원장 말씀대로 그때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식으로는 잘못된 행동을 안 하겠다. 뭐 적어도 이게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안다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정도의 어떤 자기 고백 같은 것들이 있지 않으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리고 자기는 정치하기 전부터 정치하고 난 이후에 늘 이재명과 싸웠지 한동훈 똘마니 노릇은 한 적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가는 것은 언젠가는 사달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주진우를 전혀 모르니까 이 사람을 각별히 아낄 이유도 없고 또 각별히 제가 깎아내릴 이유도 없는데 기왕에 국민의힘의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까지 했으니까 잘 완주했으면 좋겠고 누가 부산시장 후보가 되건 힘을 모아서 우리가 부산시를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그런 식으로 정말 제대로 꼽히기도 전에 꺾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자기 정리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방송에서 개인 감정 웬만하면 안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대여투쟁 잘하는 걸 제가 늘 인정해 왔습니다. 다만 우리 당원과 지지층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그냥 침묵하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의 잘못을 지적하고 본인이 과거 친한계의 핵심이었던 것에 대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한동훈과 함께하지 않는다. 거기야말로 절한 선언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당원들이 뭔가 들여다보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이재명이랑 잘 싸워도 한동훈 묻으면 보수에서는 정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주진우가 누군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뭐 저도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한동훈 단계 사태 때 당 법률위원장인가 하면서 한동훈이보다 더 한동훈스럽게 한동훈 단계 사태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옹호하고 비호하고 했던 주진우는 우리가 기억하거든요. 네. 적어도 정치인으로 아마 주진우라는 이름을 제일 많이 알렸던 때가 그때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적어도 그 사태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정리하고 가는 것이 주진우를 위해서도 좋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온 동네에서 전륜 하는데요. 저는 절한이 더 시급하다. 보수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 뿌리를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정치하기 위해서는 절한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지금 한동훈이랑 같이 사진 찍고 대구 따라가고 부산 따라간 의원들 보세요. 2026년이 다음 총선이죠. 2028년이 다음 8년. 총선이죠. 예. 2년 뒤에 절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다시 국회의원 못할 겁니다. 그거는 제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만드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예고했던 대로 오세훈 시장 이야기를 좀 짧게 짚어보려고 네. 하는데 김태형 지사와는 다릅니다. 당이 노선 안 바꿔주면 나는 불출마도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한 정치평론 하면서 이런 자 처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당의 노선에 자기를 맞추든지 네. 도저히 그게 안 되면 지가 스스로 그만두고 다른 자기하고 노선이 같은 당을 찾아가든지 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한테 당의 노선을 맞추라고 주장하는 건 내 처음 봐요. 이건 전 세계 정당 사상 없었던 일이에요. 아니 무슨 팀보다 위대한 선수, 그러니까 당보다 위대한 후보인 건가요? 당 노선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나는 이 당은 절대 떠날 수 없어. 네. 라고 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당권을 잡고
당권을 가지고서 당 노선을 바꾸는 노력을 하는 것은 가능해요. 또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네. 그런데 이 자들이 자기가 그렇게 직접 당권을 잡고 당 노선을 바꾸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지한테 맞춰라 라고 지금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정치는 좀 보다 처음 보는데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별명이 맞는 것 같아요. 별명? 네. 오세훈이를 5살 훈이라고 부른다면서요. 뭐 좌파들이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예,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서도 오세훈이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들 불렀어요. 이게 딱 그 수준 아닌가요? 네. 지난번에 벌써 20년 전인데 무상급식 가지고 장난치다가 네. 그야말로 어린애 불장난 잠깐 하듯이 하다가 정말 산을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래서 박원순 시정이 시작되고 서울시가 좌파와 참여연대 민노총의 소굴이 되어버렸죠.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번에도 딱 5살 어린애처럼 지금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맞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천 신청 기간에 신청을 안 했으니까 아주 홀가분하게 탁 잘라버렸으면 딱 좋겠어요. 뭐 컷오프라는 말도 붙일 필요가 없어. 예. 그리고 지금 다들 야 이상규 막 이러잖아요. 네. 예? 아니 얼마나 좋은 후보야.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공관위가 오세훈이라는 이 걸림돌을 걷어 치워버리고 옆으로 치워버리고 진짜 이제는 누구나 다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다 하고 추가 모집을 더 하는 거지. 지금까지는 오세훈이가 아무리 저래도 경선에는 나올 거라고들 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쟁력이나 뭐 여론조사, 인지도 이런 걸 조사해 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만둔 정치인들도 뜻을 접은 정치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걸림돌을 공관위가 딱 옆으로 치워주면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예,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그야말로 대범하게 처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런 말을 했네요. 안 될 선거에는 나가지 않는 게 오세훈 시장의 특징이다. 한편 공관위는 기강을 세워야 되지만 그래도 추가 공모의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 전개되고 있는데 저는 뭐 오 시장이 경선에 참여해서 후보가 되고 서울시장이 되건 안 되건 간에 서울시장을 4번 했으면 여러분 대통령은 진직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은 2번만 해도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4번 했는데 대선 지지율에서 두각을 못 나타내고 당원들의 선택을 못 받으면 대선과는 영영 인연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급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번 서울시장 경선과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오세훈이라는 정치인은 보수 진영에서 대권 후보나 당대표가 되는 건 영원히 불가능해졌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공관이나 당 지도부는 정무적 차원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도 있겠죠. 줄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그거고 더 이상의 어떤 보수파의 대권 주자나 당권 주자로 클 수 있는 가능성은 이로써 원래도 얼마 없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여러분 애국기업 환신골드 봄맞이 특별 1+1 행사를 시작합니다. 50년 전통 신화제약이 개발한 27가지 한약재로 발효한 환신골드,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가느라 자주 깨시는 분들한테 아주 특효라고 합니다. 010-9699-1144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1+1 혜택 안내드리겠습니다. 웰콩TV와 함께하는 애국기업 환신골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제 사퇴 기사가 단독으로 터지면서 제 전화기에 불이 나고 막 제가 한 몇 시간 전화기를 못 쓸 정도였습니다. 이런 관심을 받게 해주신 오세훈 시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를 탁 짚어서 이제 서울시장 출마의 조건으로 내걸어 주셔서 제가 그 정도 거물은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물론 저에게 당을 위해서 무엇이 최선인가 하는 고민은 있었습니다. 까짓 거 이 당직 30대에 불과한 제 당직 하나 던져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더 이상 당에 불평불만하지 말고 이제는 당의 질서에 따르시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면 내가 못 던질 게 뭐냐라는 고민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일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모시고 누구를 모시고 일을 할 때도 제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고 제가 뭔가를 믿어도
제가 모시는 분과 상의하고 모시는 분의 허락을 구해야만 움직이지 독단 행동은 하진 않습니다. 그 아랫사람 입장에서 독단 행동이 최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밤늦게 상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당을 지켜야 된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최종적으로. 그런데 뜬금없이 고민이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서민 교수님이 실리프팅을 했지만 코 수술을 할까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근데 고민하고 있는데 할 서민 코 수술 예정 이렇게 기사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저한테 확인 전화도 없었고 그리고 그래서 아니 이미 이거는 고민 끝에 다 정리된 거다. 저는 이 자리를 지킨다라고 오보로 대응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당도 그리고 우리 박성훈 수석 대변인 같은 분들도 적극적으로 오보 대응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고 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사퇴 의사를 밝혔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수습될 거라고 믿어요. 근데 오죽 이 서울시장 공천 관련해서 공관위의 어떤 기강과 위상이 실추됐으면 뭐 대구 문제도 있지만 한두 가지 문제는 아닐 거거든요. 일종의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당 공관위 기강 바로잡기 차원이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 차원에서 또 제 거취가 화제가 되면 우르르 도미노처럼 당직자들의 어떤 거취 문제가 화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꿋꿋하게 버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 저에게 제가 뭐 재판도 앞두고 있습니다만 제가 당직자든 아니든 장동혁 대표 곁을 지킬 거고요. 그 하루 사이에 여러 고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장동혁 대표를 도와주고 장동혁 대표한테 힘이 되어 주려고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장동혁 대표가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당원들을 생각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 내가 당직을 뭐 갖고 있든 아니든 앞으로 제가 선거에 나갈 수 있든 안 나가든 장동혁에게 힘이 되는 길이라면 나는 뭐든 다 하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긴 지난 하루였습니다. 예, 어쨌든 무지성으로 정말 당대표를 계속 흔드는 일이 진짜 몇 달째인지 모르겠고, 이거를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참 민망하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정혜 대표님이 이렇게 잠적이 아니라 그냥 사퇴 얘기하신 거 보고 이제 댓글 보니까 반응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냥 뭐 그냥 잘 돌아간다 국힘 이렇게 주렁 쪽만 달려가지고 저도 많이 속상했어요. 그냥 좀 빨리 수습되고, 지금 지방선거 진짜 3개월도 안 남았는데 어떡하냐 싶고 걱정이 돼요. 지금 참 잘 수습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될 수 있습니까, 수습? 저는 뭐 주말 사이에는 수습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조정은 의원이 지금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물밑에서 진짜 열심히 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 도와주려고. 이정현 위원장을 만나고 나온 것 같아요. 네. 설득하고 수습하는 과정이고 네. 저는 이 과정에서 솔직히 말하면 당의 공관위의 어떤 위상을 실추시킨 분들 제가 누구가 그렇다라고 말은 안 할게요. 왜냐하면 당직자들이 당내 문제에 말을 아끼라는 대표님의 어떤 지시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누군지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여기다 써주면 내가 말할게요. 어차피 나는 괜찮아. 옷에 진짜 제가 쓴 나이값 좀 겁니다. 해, 씨. 나이값 좀. 씨. 예. 그런 분들이 이정현 위원장 사태를 보면서 책임감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전에 제가 사실 방송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김태형 도지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네, 제가 처음 이제 정치에 들어오게 된 게 김태형 도지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기에 또 서울에 또 오셨다고 면접 보러 오셨대요, 공천. 그래서 저한테 잘 지내냐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많이 힘드시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야, 뭐 힘든다고 뭐 안 하면 어떡하냐? 내가 앞에 안 나서주면 뒤에 있는 이 시구 의원들 출마하는 사람들은 누구 믿고 뛰냐? 내가 총알바지 방패막이 해야지라고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렇게 비를 맞는 우리는 그런 동지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어제 기분이 정말 많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은 박민영 대변인이 좀 몸이 안 좋았습니다. 네. 너무 좀 이제 충격도 받고 상처도 받고, 워낙 뭐 똑똑하고 똑부러지는 친구긴 한데 아직 나이가 정말 어립니다. 진짜 자라나는 새싹인데 이렇게 이제 높으신 분이 콕 집어서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온 언론에 퍼질 때의 그 마음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박민영 대변인도 좀 몸이 안 좋고 방송도 쉬고 그래서 저는 좀 여러모로 기분이 안 좋고 좀 슬펐는데 좀 전에 이제 지사님 전화를 하면서 아 그래 저렇게 나서는 게 정치를 제대로 하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이제 이 시간부터 저도 좀 힘내서 우리 텐션 좀 올려요. 근데 너무 우울해. 왜 좀 신나게 힘내서 방송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텐션이 떨어지면 그건 전적으로 이 유머 몫으로 여기 앉아있는 서민 교수님 책임입니다. 오늘 간만에 저기 좋은 옷을 입고 왔는데 어디? 텐션 이야. 텐션이 정말 살아나야 되는데 교수님 잠깐 등 한번 돌려서 보여주세요. 이거 뭔지 남들은 모를 거예요.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역시 이 정치권의 패셔니스타. 네. 제가? 네. 사실 그런 말은 처음 듣는데 저는 뭘 입어도 좀 좋은 옷 같지가 않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어쨌든 사실 그리고 장채고도 사실 그렇게 강해 보여도 약해. 아직 30대밖에 안 됐고 그리고 멘탈 얼마나 지금 욕을 많이 욕먹을 갖고 있냐고.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얼마나 힘들까 싶은 생각에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저는 전 진짜. 나중에 몸에서 살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외로움과 고독함 10배, 100배로 장동혁 대표가 지금 많은 짐을 짊어지고 100만 당원들의 어떤 뜻을 받들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장동혁 대표가 단호한 입장을 냈어요.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다. 근데 공정해야 되는데 지금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계속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에 대한 젊은 층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요. 온라인을 보면. 맞아요. 국힘은 그러면 좀 유명하고 좀 힘 있는 사람이면은 이렇게 특혜 주는 거야? 이게 젊은 사람들이 제일 거부감 느끼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 딱 보자마자 그러면 룰 지켜서 공정하게 원서 내고 지금 경선 준비하는 나머지 3명의 후보는 병풍인가? 들러리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중에 가장 경쟁력이 있고 이제 시장만 4선을 하셨는데 지금 윤희숙 전 의원도 그렇고 우리 이상규 위원장도 그렇고 지금 다른 분들이 다 지금 출마를 하겠다고 딱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분들이 어떠한 아젠다도 지금 못 던지고 있고 뭔가 아직 시작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공회전만 돌리고 있는 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무슨 이 쓰나미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우리 MZ세대나 MH세대나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국민의힘한테 실망하고 문을 닫게 만들고 이렇게 지지율을 17%로 떨어뜨리는 원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오늘자였어요. 요조 나온 게 43%가 민주당 그리고 17%가 국민의힘이면은 40%는 딱 무당이다 이렇게 관심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층은 못해도 35% 아니면은 38에서 40까지 나오는 게 전통적인 우리 역사적인 보수입니다. 아무리 짜게 잡아도 그래요. 그럼 이 중에서 17%가 그럼 나머지 20 몇 프로 어디 갔느냐? 하도 싸우고 지금 우리 당이 무슨 색깔에 누가 지금 딱 깃발을 들고 있는 누구의 당인지를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뉴스가 재미가 없으니까 안 보고 시끄러우니까 그냥 안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 이탈이 된 건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민주당으로 갔냐? 그럼 민주당이 60% 나왔겠죠. 대통령 지지율만큼 나왔겠죠.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이 모든 싸움이 잠잠해지고 우리 당의 색깔이 딱 선명하게 전열이 완료가 될 때까지 나가 있는 분들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 지지율 17%는 무엇 때문입니까? 전열을 흐트러뜨린 것 때문이니까 분탕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특정 인사를 잘라내라 라고 하는 것은 분탕 유도입니다. 그리고 인사에 쇄신을 하라라고 하는 그 부분도 저는 좀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앞으로의 인사가 중요한 거거든요. 앞으로. 네. 예를 들면 뭐 선대위라든지 그러면 과거의 발언들, 특정 발언들을 가지고 어찌 보면 장 대표의 결에 맞춰져 있는 인사들을 내치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이게 정말 정당한 요구인가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앞으로 나아가자고 하는데 과거 발언을 가지고 과거의 행동을 가지고 징계를 하자? 그러면 탈당한 인사를 따라서 대구로 가서 사전선거운동처럼 한 그분들을 우리가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징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징계 다 묻고 가자고 했으면 깨끗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그 결의문이었는데 결의문의 내용을 누가 먼저 깨게 되는 셈인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우리 핵심 당원들 속상하게 하면서까지 결의문을 만들었으면 이거 진짜 어렵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거 비싼 값에 사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결의문 같은 거 하라고 난리를 치더니 막상 결의문이 나오니까 이거 완전 헐값이에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래버리는 자해 정치가 어딨냐고요. 정말로. 아, 전, 정말. 전 예전에 이제 지난 총선에서 이제 김재섭이 젊은 나이에 이제 당선된 거 보고 그냥 그래도 마음에 축하를 보냈었는데 그 뒤로 진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제 우리 김재섭은 한 번도 진짜 좋은 당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제 오늘 뉴스 보니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냥 혁신 선대위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끼리 서울 선거 치르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참 그래요. 진짜 이런 사람이 그냥 국회의원 돼갖고 진짜 입만 열면 그냥 그렇게 뭐 부도가 되고 그리고 주로 이제 하는 말이 장동혁 대표를 겨눈 말을 하고 참 속상합니다 진짜. 저는 이 우리끼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서울에 있는 당원들을 포함한 것인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죠? 과연 우리 당원들이 당의 주인이라는 인식이 있다면 우리끼리라는 발언이 과연 쉽게 나올 수 있을까? 지금 이 밀실 정치의 표본이 되는 발언이 나온 건데 저는 좀 우려스러워요. 당내 인사에 대한 이제 비판하지 말라 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외환 위기 같은 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뭐 한마음으로 뭐 근무호기 운동했지 않습니까? 그 근무호기가 뭐 대단히 외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됐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의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 그러니까 그 중국도 내전하다가 일본이랑 싸워야 되니까 뭐 국공 합작 같은 것도 했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진짜 3개월도 안 남은 이 시점에도 계속 그냥 내부 총질만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선거하려고 그러지? 난 물론 김재섭에게 미래는 없다고 보지만 앞으로 2년 동안 이 인간이 계속 설치는 모습 보는 거 생각하니까 또 머리가 아픈 게 이번에 선거 결과 뭐 이런 애들 때문에 잘 안 나오면 바로 또 물러나자고 뒤에 앞장설 놈이 이놈이야 이놈. 근데 이제 우리 당원들은 명확하게 알죠. 혹여나 선거 결과가 안 좋으면 그건 장 대표와 지도부 책임이 아니라 사사건건 대표 발목을 잡은 배한가 미래나 오세훈 시장이나 김재섭 의원이나 이런 분들 책임이라는 걸 이제는 오늘자로 100만 명을 책임당원 드디어 돌파했대요. 네. 그 당원들이 모르지 않고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엄중한 시기예요. 그래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은 당대표가 당원들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실행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유일무이한 후보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데 맞아요. 그냥 떠나보낼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이지 위기 상황인데 최근에 저는 여론조사를 하나 봤었어요. 천지일보에서 했던 여론조사였는데 그 클린 선거제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가 TF를 만들겠다라고 장동혁 네. 대표가 그 부정선거 토론 이후에 바로 이제 의제를 꺼냈었는데 그때 의총이 소집이 되고 또 이제 한바탕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당원의 생각을 위반한 그런 TF 구성인가? 전 그게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볼 때는 좀 신기하거든요. 이 선거에 관련된 것들이. 심지어 최근에 그 선관위에서 투명한 투표함 하겠다고 해놓고 안에 회색, 안 보이는 행랑같이 또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유튜버 감동란 씨가 까맣게 옷을 전신을 다 꽁꽁 싸매서 옷을 입고 겉에 투명한 비닐봉지를 감은 다음에 누드 방송이라고 했는데 전 진짜 재치가 정말 최고다. 저 너무 웃었거든요. 이런 게 진짜 풍자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지금 선관위 하는 짓이. 그래서 대표가 이 TF를 구성하겠다고 한 건 전 전적으로 당원들의 당심이 반영된 거라고 저는 봤어요. 저거 보세요. 네, 저게 무슨 투명이에요 저게. 안에 있는 거 떨어지는 걸 프랑스처럼 보자는 건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천지일보의 여론조사에서 전 국민의 55%가 이 선거에 대한 불신이 좀 있다. 그러니까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동의했습니다. TF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지지층, 보수 지지층에서는 과연 몇 프로가 이 TF의 필요성을 오케이 했을까요? 동의했을까요? 그거보다 더 많았을 것 같은. 네. 상상 초월이다. 90.9%입니다. 와. 네, 그 천지일보 여론조 찾아보세요. 벌써 한 5일 정도 전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보수층의 90% 이상이 동의하는 것을 대표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왜 의총 소집을 하고 대표가 극우라고 하는 뭐 윤어게인이다 이렇게 또 프레임 몰이를 당할 일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대표가 잘못한 게 무엇인가 난 대표가 잘못한 게 정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뭐 장동혁 파리, 장동혁 아리 하는 사람이냐. 아니, 우리는 국민의힘 아리 하는 사람들이다. 네, 그러니까 당원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최대한 반영해주자는 게 우리 멸콩TV의 또 주장이잖아요. 이번 건도 절대 잘못한 게 없다라고 보고요. 대표님께 힘을 좀 많이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게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부실 선거든 부정 선거든 그거에 대해서 사실 뭐 선관위가 이렇다 할 진짜 아직까지 뭐 조사 응하지도 않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불신이 커지고 어쨌든 국민의 55%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TF 만들고 얘기하는 거 당연한 거 같은데 이걸 뭐라고 계속 그러는 것도 너무 웃기고 더구나 네. 그쪽은 부정 선거 그쪽이 먼저 주장했다고요. 영화 만들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우리한테 왜 그러는 거냐고. 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우리 쪽에다가 10% 더 얹어달라는 것도 아니야. 뭐 그러니까. 묵고 따블로 이런 것도 네. 아니에요. 그냥 투명하게만 하자. 그러니까 TF 설치하자인데 이것조차도 뭔가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게 정말 대단한 여론몰이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오늘 막 불거진 이야기가 그 장동혁 대표를 이선 후퇴시키는 혁신선대위에 위원장을 김종인을 또 데려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어떻게 있고 한데 네. 요 이야기부터는 서민 교수님과 김용훈 대변인이 이끌어 가겠습니다. 저는 또 중요한 긴급 회의 일정이 하나 잡혀서 지금 국회로 당으로 들어가 봐야 하기 때문에요. 요 이야기부터는 서민 교수님과 김용훈 교수님이 잘 해주시겠죠? 아니 네. 그럼요. 저는 마음의 준비를 굳게 하고 왔습니다. 서민 교수님 김종인 또 등판론 또 종인이다라고 제가 했는데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저는 2020년부터 김종인이 우리 선대위 맞는 거를 저는 반대했었습니다. 그분도 이제 40년생이고 욕심이 아무리 많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물러설 때가 됐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 불러주는 데 있으면 여기저기 가는 분이고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게 윤 대통령 선대위원 들어갔다가 윤 대통령이 별로 이제 대우 잘 안 해준다고 그냥 삐져가지고 확 나가면서 나가자마자 윤석열 막 대통령 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거.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추하게 그냥 뭐 어떻게 자기 뭐 한 자리 하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분 진짜 우리 충분히 써먹을 때 써먹고 그냥 저는 더 이상 이제 이분한테 의존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없는 거 차라리 있잖아. 차라리 훨씬 더 젊고 좋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김혜원 대변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분 전략 세우라면 김종인보다 못할 거야? 아니잖아. 저 예전에 네. 전략 그러니까 제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제가 총선 딱 끝나고 이제 패배를 하고 이제 총선 백서 TF에 들어가기 전에 또 이제 아침에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할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당이 어떻게 하면 선거를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이제 정치 입문한 지 2달 된 초짜였을 때 제가 딱 그랬어요. 보험왕, 자동차 판매왕, 그리고 쇼호스트 분들부터 영입해라. 이 커뮤니케이션의 스킬을 모른다 우리 당은. 근데 지금 84세 넘으셨죠 이분. 40년생이에요. 40년생. 86세. 어머니랑 동갑이라니까요.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20년 선거도 개폭망했잖아요. 김종인 지휘해서. 그러면 이제 그만해야지. 이 사람이 선거 잘한 건 2016년밖에 없어요. 뭘 자꾸 불러. 개혁신당도 맡았다가 개박살 났잖아요. 그럼 그만해야지. 무슨 언제까지 김종인이야. 나는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아니 정말 저 너무 신기한 게 네. 아니 이렇게 계속해서 등장할 거라고 솔직히 예상을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아니 정말 설마 했어. 왜 이렇게 국힘이 학습 능력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 사람은 진짜 말도 안 되지. 예, 저는 차라리 내가 해 차라리. 네, 얼마 전부터 등판하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문제가 뭐냐? 우리 보수의 문제가 위기에 빠졌다. 우리가 좀 지지율 떨어진다 그러면 김종인을 부르면 그냥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나중에 나중에 은퇴하고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건데? 지금부터라도 조금 이 부분보다 능력은 좀 떨어질 수 있어도 난 그렇게 믿지도 않지만 그냥 좀 그래 젊은 사람 이제라도 경험 키우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선거 전략 세울 사람이 당에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에 그 교육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연수원도 있을 텐데 뭐 하냐고 거기서 왜 아무도 안 키우지? 정말 화가 나요. 진짜 저 사람 보면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해. 진짜. 네, 이분 양력을 보면은 네. 선출직으로 된 역사가 있나요? 전 없다고 보고 네. 맨날 비례 일본에 잘 맞아요. 써먹는 사람 아닌가요, 저 사람? 맞아요. 아니 정말 국민들한테 이렇게 투표로 이 선출이 된 그런 경험이 없이 계속해서 여기 비대위원장, 여기 가서 비례만 지금 여러 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혁신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지금 뭐 비례 100%로 뽑는 당입니까?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정당이 지금 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적임자가 아닌 분이고 일단 시대 정신과도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소득을 넣으셨잖아요. 네. 저는 이거 정말 반대하는 게 열심히 일해서 일 더 하면 내가 돈 더 벌 수 있다. 우리 이게 우파의 마인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내가 많이 벌고 정말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소득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내고 그 세금 가지고 핀셋 복지하고 이게 우리 당의 기조예요. 우리 핀셋 복지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기본 소득 이걸 정강 정책에 넣은 사람을 지금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지금 어느 때보다도 전 이 세계가 다 우파의 이 선명성을 주장하고 있는 게 국제 트렌드입니다. 이거 시대의 정신이 우파의 선명성을 다들 요구하고 있어요. 아르헨티나 보세요. 네. 그리고 지금, 마두로 붙들려 가고, 저기도 이제 우파 정부 생길 그런 시대가 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지금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지금 역행한다? 그것도 보수 정당에서 이분을 다시 모셔온다? 그럼 우리 다시 뭐 기본소득 정강정책에 넣을 겁니까? 너무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고요. 혁신이라는 단어를 외치면서 우리의 이 젊은 이 대변인과 부원장과 우리의 이 핵심 인사들, 인기 많은 이 사람들을 도려내자고 하면서 86세의 분을 데리고 온다? 이게 누구 기준의 혁신인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말 뜻을 정말 모르는 거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 해도 될까? 네. 진짜 괜찮아? 네. 그럼요. 저기 무엇이든. 그러니까 저기 최경환이라는 분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이분이 우리 보수에서 경제부총리 박근혜 정부 당시에 하신 분인데 이제 그 이철이라고 했어요. 이철. 그러니까 신라젠 사건 아시죠? 알죠. 신라젠 사건이 이제 그 항암제 개발한다고 사기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그 돈을 개미들을 울린 사건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뭐 거기 대표 뭐 몇백억 횡령한 사람 구속되고 막 그랬었는데 거기 투자했던 분 그런 사람 중에서 이철이라고 했어요. 이철이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투자 사기로 구속돼 있는 이철이라고 있는데 그 이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2020년 4월 선거를 앞두고 MBC가 최경환 그러니까 경제부총리 최경환이 그 65억을 신라젠에 투자했다. 네. 이런 허위 보도를 내거든요. 이거는 근거도 하나도 없는 그런 거예요. 단지 이철이 말했다는 게 이게 전부인데 이거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네, 총선 전에 직전에 이걸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명예훼손 소송을 하겠죠? 네. 1심에서 2천만 원 졌고 우리가 최경환님이 이겼다고 2심에서 2천만 원 이겼어요. 근데 와, 이 대법원 요새 네. 최근 들어서 각성한 것 같아요. 원심을 파기했어. 원심을 파기하고 네. 공익 목적이 있다면서 이걸 다시 파기했어. 어머.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 근거 없이 이게 이 MBC 장인수 기자예요. 기자예요. 얘기인데 맞아요. 이제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뭐 기사가 보도하면 그냥 끝인 거야.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얘네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 뭐 유튜버까지도 포함해서 뭐 언론 중재법이 이런 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게 명예훼손 이거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가겠다는 그 트렌드잖아. 이번 정부도. 근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인데 가짜 조작 정보,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최경환님은 그러니까 그때 그 기사 나고 나서 욕을 얼마나 먹은지 아십니까? 완전히 작살이 날 정도로 욕을 먹고 명예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조차 대법원에 의해서 가로막혔다. 최근에 그 대법원이 그 법 왜곡죄로 이제 바로 이제 고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좌파 변호사한테. 근데 뭐 이래서 그런지 도대체 왜 이렇게 어이없는 판결이, 그러니까 최소한 있잖아요. 언론사라고 하면은 MBC 정도 되는 공영방송이라면은 이 제보의 팩트를 확인하고 그래도 최소한 믿을 만한 그런 뭐가 근거가 있고 나서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사기꾼 이철의 말을 듣고, 이철 지금도 감방에 있나? 근데 그 말을 듣고 바로 그걸 보도한 거가 무죄. 이거 뭐야? 그럼 앞으로 명예훼손은 앞으로 없어지는 거야, 진짜 언론사 이게. 난 너무 이거 열이 받았다는 거죠, 이거. 그런데 저는 이 장인수 기자가 쏜 공이 그렇죠. 이제는 민주당 내를 그렇죠. 가격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네. 니네도 한번 당해봐라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직접 뭐 들었다, 취재원으로부터 들었다라고 하면서 공소 취소를 해주면은 네. 그러면은 보안 수사권은 살려주겠다, 이렇게 딜을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 명 검사에게 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지금 민주당에서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는 이 김어준 씨와 그다음에 장인수 기자 두 명을 다 고발을 했는데 중요한 건 정작 민주파 출소에서는 김어준 씨는 쏙 빼고 장인수만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김어준이 무서운가 봐요, 아직도. 네. 그래서 뭐 왜 이러지? 라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지? 왜 이러는 거지? 라고 봤더니 지난 9월에 이 김어준 씨 방송에 그간 출연해가지고 자기 PR을 했던 민주당 의원이 100명. 네, 그래서 곽상원 그 민주당 의원이 이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 총선 때 큰절한 거 아시죠? 알죠. 네, 그때 10명이 안기령도 큰절했거든요. 큰절했던 것 같은데. 네,
교주로 모실 때는 언제고 이렇게 공소 취소 얘기를 딱 꺼내자마자 한준호 의원이 바로 지라시감도 안 되는 이러면서 바로 그냥 공격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을 지금 보면서 일단 우리가 이 공소 취소와 보안 수사권을 맞바꾼다라고 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우리가 사실 예상했던 거거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5개 재판 13개 혐의를 지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지금 하고 있는데 법외국제, 그다음에 사심제, 대법관 증언 뭐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문제는 이미 이 재판들이 초기 단계가 아니고 상당히 다 진행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해도 안 되겠고 저걸 해도 안 되겠고 이 명청 갈등에서 정청래는 김어준과 함께 칼을 들이밀고 있고 그럼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그냥 소 자체를 취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검찰은 지금 가을이면 문 닫아요. 공소청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니네 이왕 없어지는 거 야 이거 하나만 해놓고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것도 정말 핵폭탄 같은 그런 소리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게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용민과 추미애 같은 정말 강경파, 그러니까 검찰을 갖다 악의 축으로 생각하는 이런 분들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없애자 그러는 건데요. 사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라는 게 사실 그럼 경찰만 지금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다시 수사하고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렇죠. 이제 보안 수사권이 없어지면은 이제 경찰이 모든 거를 권한을 다 갖게 되고 부실 수사를 해봤자 이거를 되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처음에는 당연히 검찰을 다 없애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건, 자기 자신의 죄를 사하는 건 좋은데, 다른 일반 범죄, 사실 99%가 넘는 그 범죄들이 전부 다 부실수사가 된다는 거를 걱정해서, 그래도 좀 보안수사권을 남겨놓고, 자기 공소취소랑 딜을 하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의 보안수사권은 안 된다고, 추미애, 김용민. 이게 뭐냐면, 추미애, 김용민은 그러면, 앞으로 그런 범죄 피해, 그러니까 그쪽 사람, 범죄 피해를 그분 가족이나 이런, 겪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찰 보안 수사권이 없어져 버리면 법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 근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계속 하고 검찰이라는 게 너무 악마화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나 당연히 잘하는 거 잘못하는 게 있거든. 잘못하는 거를 갖다 없애고 잘하는 걸 북돋아야 되는데 이건 아예 검찰을 없애면서 보안 수사권 없애는 거, 이게 자체가 너무 민주당스러운 그런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야당 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집권 여당이 돼가지고 추미애쯤 되는 인간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정말 한심한 일이라고요, 진짜. 맞아요. 근데 이 보안 수사권을 왜 살려놓으려고 할까? 그럼 이제 와서 뭔가 좀 이제 중도 클릭 하나 이렇게 속으시면 안 돼요. 나 속았나 보다. 이 보안 수사권을 쥐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명청 갈등에서 네. 명이 이깁니다. 여러 가지 이 파일 없겠어요? 캐비넷 없겠어요? 그럼 보안 수사권 남겨놔야지. 경찰 특수부, 검찰 특수부를 동원을 해가지고 입맛에 안 맞는 사람들 칠 수 있는 거예요. 수박, 색출. 요거를 이제 검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보안 수사권입니다. 이거는 권력을 지닌 입장에서는 이 보안 수사권만큼 쏠쏠한 칼이 없어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다음 당대표가 또 정청래가 되려면은 요거를 이제 대통령실의 힘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까지 다 없애자.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냥 검찰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건데, 저 살면서 검찰 조사 받을 일이 일반 우리 국민들, 시민들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최근에 제가 아까 언급했던 여러 가지 새로 생긴 이번 정부 들어 생긴 이 법들,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요. 법외국제, 사심제, 대법관 증언부터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과연 이게 민생하고 얼마나 관련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통과된 민생 법안이 53개가 있지만 이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야는, 즉 국민의힘은 절대 동의하지 않고 끝까지 안 된다고 막았는데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속사포로 해결한 게 요런 이 법안들입니다. 근데 이런 법안들은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이 사법부, 법원, 검찰청 이 모든 이 100년 가까이 된 이 체계들을 갖다가 그냥 다 아사리판을 만드는 그런 제도거든요. 맞습니다. 네, 갑자기 이런 것들을 왜 최우선 과제로 다 통과를 시켰을까? 그럼 이 법이 정말 필요해서일까?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제껏 법이라는 게 없는 무법천지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법들이 중요한 걸까? 그거 아니거든요. 이거 다 이재명 구하기 법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서민한테 도움되는 거 단 일도 없습니다. 이런 거 속으시면 안 돼요. 맞습니다, 진짜. 네. 근데 거기 거래 당사자로 이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을 지목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이분 화법도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저번에 왜
항소 포기 있잖아요. 항소 포기 외압 때도 항소 포기하라고 안 했다. 단지 네. 신중히 생각해라라고 했다. 맞아. 네. 아, 그때 그랬죠. 이번에도 공소 취소란 말 한 적 없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네, 알아서 하라고 했겠죠. 네. 그리고 어떤 민주당 패널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검찰 여러 명한테 이런 중차대한 심각한 이제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흘렸을까? 여러 명한테 동시에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말이 돼요. 왜냐하면 5개 혐의잖아요. 그럼 검찰에 5개 팀이 움직이는 건데 얼마나 수사관이 많겠어요, 검사들이. 이게 한 명한테 얘기하면은 한 개의 죄만 지금 공소 취소할 겁니까? 적어도 5군데 얘기해야 돼요. 당연히 여러 명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문정 검사가 다시 이제 출연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장관이 공소 취소와 관련한 메시지를 이제 여러 검사들한테 보냈다. 이제 이런 주장이 방송에 나왔는데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 이문정이라고 이제 현 정권의 은총을 받아서 서울 동부지검장이 된 그런 정치 검사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 적 보낸 적 없다고 자기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어요. 근데 그 문자 메시지에는 다른 그동안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아니,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문정이 자기 메시지에 이게 없다고 해서 정성호가 검사들한테 이걸 보내지 않았다는 그게 증거로 된다는 게 무슨 이게 닭대가리 같은 논리입니까? 그래서 어떤 검사가 이렇게 말해요. 현직 검사가 생각 좀 하고 행동하라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장관하고 점사장이 주고받은 이 메시지를 진짜 허락도 안 받고 그냥 공개하는 것도 참 유치스럽고, 이것이 여러분 이문정이야. 이것이 실체입니다. 진짜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중요한 동부지검장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진짜 이런 사람들이 정말. 아니 이런 이문정 검사장과 네. 백혜룡 경정 둘이서 네. 결투를 벌였으니 그 안에 그렇죠. 검찰들은 얼마나 웃겼을까. 완전 팝콘 각이었을 것 그러니까. 같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근데 그래도 좌파들이 좀 부러운 게 뭐냐면 이런 사건도 있고, 그리고 명청 갈등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걔네들의 지지율은 안 떨어져. 난 정말 이게 오늘 보니까 이제 그 이재명 지지율 66%인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보고 진짜 기절하겠고, 대신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진짜 명백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아니 우리는 좀만 싸워도 야 싸우는 거 정말 니네 싫다 이러면서 다 우리는 지지를 철회하고 떠나버리는데, 쟤네는 왜 어떤 싸움이 벌어져도 왜 그게 갈등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는 철옹성 같아. 정말 이게 너무 부럽다는 거죠, 진짜. 상당히 조심스럽게 조직적으로 싸우잖아요. 우리는 그냥 네. 맞다이로 들어와 이러면서 머리를 거치지도 않은 말들이 기자분들한테 먼저 가잖아. 그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의총 끝날 때까지 다 있다가 네. 어떻게 말을 할까? 밖에 나가서 우리가 언론에 어떻게 얘기할까? 함의를 맞추지도 않아요. 네. 본인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어가지고 의총하다가 중간에 나와가지고 아휴 이 당은 못 써 이러고 나가잖아요. 그럼 그날의 이 네. 스포트라이트는 본인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을 죽여가면서 본인 스포트라이트 받는데 너무나 익숙한 이 모습이 솔직히 민주당한테 우리도 이거 배울 거는 배워야 돼요. 왜냐면 뒤로는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겠습니까? 네. 하지만 앞으로 드러나는 거는 정말 양반이 따로 없어 양반짓이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때 그 사건 이제 김민석 총리랑 그리고 또 누구였죠? 왜 말 잘못해가지고 잘못은 했지만 내가 용서해주겠다고 했던 그 사건도. 그렇죠, 있었죠, 맞아. 네, 그것도 조용히 야지 놓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놓으라. 근데 네가 잘못한 건 맞다는 걸 깔고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너무 원론적으로 뱉지 말고 애둘러서 까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치의 미인데 근데 우리는 그 미가 사라진 거죠. 우리는 개싸움을 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 들고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애들은 물밑에서 싸우고, 우리 그 분탕종자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MBC 라디오 같은 그런 데 나와서, 라디오에서 막 떠들어. 장동현 물러나라. 장동현의 모든 문제의 근원. 이딴 식의 말을 그쪽에서 하면, 애들이 제목에 크게 적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목만 보고, 장동현 또 뭐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근데 제가 대표님을 이틀 전에도 그렇고, 네. 이제 따로 좀 이렇게 간단히 면담을 좀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표님을 딱 봤는데 아주 도끼를 품어가지고 표정이 생각보다 너무 지치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고 그냥 본질은 그거예요.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이 된 당대표이고 물러나야 할 어떠한 잘못도 한 바가 없고 그들이 이선으로 물러나라라고 하는 이유도 혁신선대위를 꾸리라고 하는 것도 이 당원 당규에 따라 당대표를 쫓아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온갖 이 애둘러치기는 다 하고 있는데 옆으로 차든 날라서 차든 결국엔 대표 너 사퇴하라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꺼낼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러한 작은 얕은 수에 사실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우리 이 돌아오는 월요일에
장외 집회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 혹시 들으셨어요? 이 대자유총에서 네. 네, 대표를 지키자라는 그런 집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16일 월요일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